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참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상처를 받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TV만 틀어도 뭐 잘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또 내 주변만 봐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그런 화려함과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만 보면서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좀 초라해지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멘토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참 묘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멘티가 되고 그들이 이제 멘토가 되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훨씬 더 내 삶에 영향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문득 오다가 이 화려한 어떤 그 누군가와의 어떤 비교가 아닌 역사 속 멘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나한테는 정신 건강적으로 훨씬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 불행은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지 비교하면 되고요.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는 오직 자신과만 하기. 아시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최고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 가지고 물러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누가 이제 들어왔냐면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해요. 예,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고종이 그런 모든 실권을 장악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고종 주위에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 영민씨거든요. 그 민씨 세력들이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민씨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뭐 그렇다면 어찌 보면 또 다른 세도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선대원군 이전까지는 풍양 조씨라든지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다면 흥선대원군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여흥 민씨들이 또 장악하는 모습, 뭐 이것도 본질적으로 세도 정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고종과 민씨가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때쯤 되니까 조금 이제 그 앞에 있었던 흥선대원군 시기와는 좀 다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그 앞에 있는 정권들의 정책들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지요. 그래서 이 대외 정책이 좀 바뀝니다. 흥선대원군은 기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바로 이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좀 문을 열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들어섰는데, 마침 이때 여러분들 통상개화파의 입지가 상당히 강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박규수, 박지원의 그 손자입니다. 어쩌면 이거 실학자 집안이란 얘기인데, 어쨌건 이 박규수가 통상개화파의 어떤 입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뭐가 터졌냐면, 일본이 배를 밀고 들어와서 포를 뻥뻥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다. 운요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운요호 사건이 1875년도에 벌어지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일본이
똑같은 방식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문을 열었거든요. 미국이 포함해서 뻥뻥 쏘면서 협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문을 열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좀 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 대내적으로는 통상기업화의 성장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해요. 예, 문을 열기로, 드디어 문을 열기로.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 1876년도에 체결한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러분, 이 강화도 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우리의 전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우리의 전통은 언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 서구화의 모습이 시작된 것일까?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서구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문을 처음으로 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첫 출발이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다. 실질적으로 근대사의 출발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본이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일본이 이 문장을 이렇게 집요하게 넣으려고 했던 배경은 뭐였냐면, 지금 일본이 이 조선을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청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즉 청의 종주권, 청이 종주국, 요거 아님을 좀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 하지만 어쨌건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을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대적 조약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와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서 같이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린 것을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조약 그 이전 조약은 뭐냐면 상하의 개념으로 맺는 그런 약조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일단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장들이 바로 이 근대적 조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열었느냐? 자, 제일 먼저 연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네. 부산이 문을 열었거든요. 이 부산 외에 두 곳을 열어라. 두 곳을 개항합니다. 이 두 곳이란 어디냐면 네, 원산 그리고 인천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약은요, 우리는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조약에 보면 일본이 이 해안을, 우리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니, 내 몸을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뒤져? 어디 내 몸을 감히? 그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들은 분명히 해안선을 측량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를 침탈할 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사재판권. 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영사재판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들 이 영사재판권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치외법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치외법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부산에 들어왔어. 일본 상인이.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을 때렸어. 그럼 벌 받아야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재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또 뭘 주장했냐면 최혜국 대우를 달라 그랬어요.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랑 조약 맺었는데 일본은 또 이제 생각을 하기를 분명히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그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우리랑 조약을 맺을 때 들어가지 않았던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조약 맺을 때마다 우리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랑 조약 안 해.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은 여기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끝인 게 아니라 이 부속 조약들, 강화도 조약에 이 부속 조약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 부속 조약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쳐서 강화도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론, 영향이 뭐냐면 세 개가 없어요. 자, 산무라고 하는데 과연 뭐가 없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의 결과 이 관세를 물리질 않아요.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어요. 관세. 여러분, 이 관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싸고 좋은 물자들을 지금 마구마구 우리나라에 팔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면 제품류, 우리나라 수공업자, 간의 수공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몰락해요. 간의 수공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가 없으니까. 관세가 있으면 일본 물품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관세를 매겨가지고 세금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00원짜리 옷을 1000원에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제품이 좀 조악하고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싸니까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팔면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없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까, 영향을 보니까 이게 또 항세, 그러니까 항구를 이용할 때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올 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모든 배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곡물 유출, 이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곡물 유출 장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강화도 조약 이후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그 부속 조약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영향들이 지금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화도 조약, 그 부속 조약의 어떤 영향이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 관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항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곡물이 유출된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좀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죠. 굉장히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말이죠. 일본 상인들이 일본 화폐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와우.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일본 화폐를 쓴단 말이야.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어디 마트에 갔는데 일본 돈 내시면 그 마트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아주도록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개항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개항장 내 무역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항장, 여기 지금 부산, 원산, 인천이잖아요. 그 밖으로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내지 무역, 육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 내지 무역은 못하도록 막아는 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조약이 썩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조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죠? 요런 것들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인지한 상태에서 자,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겠죠. 받아들이자는 쪽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강화도 조약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받아들이자는 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개화파라 그래요. 열자라는 거예요. 열개자.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호위한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바른 것을. 바를 정자예요.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즉 옛날 체제, 옛날 체제. 유교 체제, 성리학 체제. 이것을 지키고 배척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이 문을 열었던 쪽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고종과 민씨 세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류예요. 위정척사파는 비주류고요. 자, 이 집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대거 개화파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개화파도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뉠 거예요.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자는 건 맞는데 외국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천천히, 빨리 이렇게 속도에 따라 또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온건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온건파가 실질적인 집권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건파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고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하자라고 했냐면 청나라예요. 청나라. 청의 모델. 이 당시 청나라도 똑같았어요.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는 또 강제로 문이 열리거든요. 어떻게 청나라가 갈 것이냐, 어떻게 중국으로 갈 것이냐 고민 속에서 전개됐던 운동이 양무운동인데 양무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양무운동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요. 이 양무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중체 서용에 의해서. 즉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바뀌는 거 없어. 다만 서양의 기술, 그들이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무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인물, 나왔던 그 방법이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동도석이에요. 우리나라 이 온건파들의 어떤 방식은 이 중체서용, 중국 양무운동에 어떤 영향을 받은 중체서용에 어떤 입각해서 동도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쪽의 정신,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바로 김홍집 같은 인물. 이제 여러분들 김홍집은요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런 온건파, 민씨 세력과 김홍집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급진파는 좀 달라요. 예, 급진파 말 그대로 급진파야.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됐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싹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몸 그대로 있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싹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빠르게 우리가 서구화되자라고 하는 게 이 메이지 유신인데 여기 입각해서 이 급진파들은 바로 문명 개화의 방식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옥균 요 사람들을 좀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이들이 나중에 이 급진파들이 정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정변의 주역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1884년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저 온건파를 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온건파와 급진파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모군란 때가 가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이제 문이 열린 상태 속에서는요, 온건파, 급진파 할 것 없이 개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 기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이 통리기무아문이다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1880년대 초반인데 1880년대 초반 개화를 이끌고 있었던 핵심 부서는 통리기무아문이고, 이제 10년 뒤 90년대에 개화를 이끌고 있었던 핵심 부서는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80년대 통리기무아문과 90년대 군국기무처를 딱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때 역할을 할 겁니다. 90년대입니다. 지금은 80년대 개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자,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이제 그 개화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력이야. 지금 이 외국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건 뭐냐면 군사력, 이게 가장 크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이 군사력, 이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식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정말 별난 기계를 갖고 있는 군대. 스페셜한 그런 부대라는 얘기죠. 별기군이라는 겁니다. 이 별기군은요,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고요. 이 별기군을 지휘하는 나라는 바로 일본. 일본이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신식군대를 가르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구식군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식군대를 하면 임진왜란 때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되면서 만들어졌던 5군형이 있습니다. 뭐 임진왜란 당시에는 신식군대였겠지만 이제 한 200~300년 흘렀으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신식군대가 구식군대가 되겠죠. 네, 바로 조선 후기 중앙군이었던 5군형. 자, 이 5군형을 어떻게 하냐면 구식군대가 된 거죠. 이 5군형을 2영으로 축소합니다. 이 5군형을 2영으로 축소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5군형을 2영으로 축소한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 아니 5개의 부대가 지금 2개로 축소가 되었으면 분명히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잘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하, 개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 직업군인들인데 이 직업군인들이 직업을 잃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신식 군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문물을 보고 배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요. 외국에 굉장히 많은 사절단들을 보내는데, 자, 어디에 누가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뭘 보내냐면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를 청나라에 파견하고 있더라.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고 있더라. 왜? 이들은 보고요, 청나라에 가서 무기가 중요해. 지금 무기를 보고 배워와라. 서양에서 무기 만드는 거 보고 배워와라 라고 해서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갔다 와서 이들이 만들었던 근대적 기계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창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기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기창. 이런 기기창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사절단이 바로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뭘 파견하냐면 조사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자, 이 조사시찰단은 여러분들 일본에 파견했던 사절단인데, 이때 이들을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해요. 너는 어떤 역할을 하라, 너는 어떤 역할을 하라, 이렇게 미리 공지한 게 아니라 부산으로 암행어사를 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몰래 갔어. 그런 다음에
그 봉투를 뜯어보도록 하여라. 뜯어봤더니 일본으로 가래.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몰랐어. 이게 지금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비밀리에 이들이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사절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 중에서 수신사라는 사절단이 있어요. 수신사,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일본의 강화도 조약 이전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의 이름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강화도 조약 이전은 통신사,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수신사. 근데 이 두 사절단의 역할이 달라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 일본을 향하는 문화의 흐름을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신사가 했다면 수신사는 거꾸로예요. 서양, 일본, 조선 이렇게 이 문물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 수신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신사,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입니다. 김홍집 여러분 들어봤죠? 네, 저 온건기 아빠 김홍집.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갔는데 이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쉔을 만나요. 황준쉔을 만났는데 이 황준쉔이 너희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지금 굉장히 대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이 김홍집한테 줍니다. 그 책이 뭐냐면 네,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 책략이라는 겁니다. 황준쉔 이름 이상하다 이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황준헌 이게 한자로는 건데 뭐 가됩니다. 황준쉔이라는 인물이 썼던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것이죠.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방러,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친중,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일본과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나와요. 결일. 일본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야. 사실 친중 결의는 이미 했어요. 중국하고는 원래부터 친했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연미라는 거예요. 연미. 옛날에 왜 이름이 뭐였지? 감독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네, 감독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건 네, 이게 쭉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저 동계 올림픽 때 그때 그거 하는데 영미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왜 연미로 들리는지 뭐지? 왜 조선 책략 방러 연미가 나오지? 라는 직업병이 또 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치겠어.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네, 영미가 아니라 연미였습니다. 연미. 연미는 뭐냐면 바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와우. 미국과 수교를 해? 대박. 미국이 어떠냐는데 우리 원수 아닙니까? 이 당시에. 왜? 우리 그 앞에서 신미 양요 배웠잖아요. 미국과 싸웠잖아요. 그 미국과 수교를 해. 말이 돼?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어쨌건 여러분들 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이 연미의 그 방법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영향에 힘입어서 82년도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서 외국과 교류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개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위정촉사파 지금 개화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책들,
개항도 반대했고 통상수교도 반대했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위정척사파의 흐름은 여러분들 이미 흥선대원군 때부터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대원군 이 당시엔 통상수교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자, 지금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죠? 문이 열리니까 이들은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네,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이 개항 반대. 여기서 이 개항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개항 반대. 개항 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쭉 오는 거예요. 쭉 와가지고. 근데 문이 열렸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죠? 이 개항 반대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최익현 같은 인물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도 반대했는데 이렇게 개항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이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니까 이제 개화정책 추진하고 있으니까 뭘 반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개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화. 개항이 아닌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 바로 이런 모습들. 네.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든지 또 이 문명 개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든 정책들을 지금 반대하는데 특히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국하고 싸웠는데 그 미국들과 우리가 수교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사절단을 보내기가 공개적으로 보내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로 보내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정말 지금은 왜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미국, 우리나라, 친미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똑같은 보수 세력인데 100여 년 전만 해도 네, 미국은 우리의 원수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아, 정말 이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다른 장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제 문이 열렸고요. 이렇게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정척사파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반발이 나와요. 자, 개화 정책에 희생되었던 세력들이 있겠죠. 그들이 반발하겠죠. 자,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반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개화정책, 통미기무하문이 설치했던 별기군, 그 과정 속에서 이영으로 축소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들입니다. 네, 바로 그들.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바로 이 구식군인들. 이 구식군인들이 자신들의 행해지는 그 차별. 왜 신식군대랑 우리 차별해? 우리 월급 왜 제대로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면 들고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결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흥선대원군.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를 통해서 물러났지만 이 구식군인들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모습들. 이러면서 바로 이 명성황후를 공격했고 결국 이 명성황후는 피신가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82년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그래서 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란. 군인들의 난. 구식군인들의 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모군란을 누가 이게 진압을 하냐면 이 명성황후 이 민씨 세력들이 집권을 다시 하기 위해서 청나라한테 SOS를 쳐요. 와서 이 난을 진압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 집권 세력들은 자신의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외세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서로 집권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길게 봤을 때 이 데미지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해결해야죠.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물러나야 됩니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장치가 굉장히 매국의 발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이 민주 세력들은 청나라한테 SOS를 치고 결국 청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여러분들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해요. 청나라가 이 진압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흥선대원군 있잖아요.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해 갑니다. 이후에 납치해 가는 모습들. 청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이 부대를, 이 구식군인들의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외세가 우리나라 도와줄 때 우린 너희들의 우방이니까, 우린 너희들의 혈맹이잖아, 마음껏 도와줄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들 국기 들면서 우리는 당신의 우방이에요. 그의 짝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수증 내밀어요. 청구서 내밀어요. 우리 도와줬으니까 이거 해줘야지 라고 내밉니다. 자,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여러분들 이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데요. 이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청을 끌어들였으니까 지금 청나라 군대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청구서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맺는 조약이라는 의미예요.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앞에 강화도 조약 때 개항장 무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하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청나라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왜? 청나라를 끌어들였으니까,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끌어들였으니까 이거 준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한테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 분명히 요청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만 차별해? 이 말은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문을 열 것이고 이제 내지는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지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외국 상인들과 직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이 당시 여러분들 이 신식 군대를 가르치고 있었던, 지휘하고 있었던 인물이 일본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의 타깃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신들과 차별했던 그 별기군을 지휘하기 일본이 그 배후에 있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니까 일본이 뭐야 이거, 여기는 우리나라 지금 치외법권 지역인데 왜 너희들이 공격을 해? 너희들 우리를 제대로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라고 하면서 이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어떤 조약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는 건데요.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본 군인들 이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죠. 그리고 일본도 자기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군인들 보냈죠. 우리나라에 지금 청과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두 개의 나라의 군대나 들어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집권 세력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절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런 집권 세력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역사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음 챕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군란의 결과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이 모습들, 당시 100년 전 신세대들은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0년 전 신세대, 바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이들은요 굉장히 빵빵한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청의 내정 간섭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바로 그러한 온건개화파, 청에 의존하는 이런 온건개화파의 이런 개혁 정치에 반감을 갖고 들고 일어납니다. 즉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 개화파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 급진파, 이 신세대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온건개화파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그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개화파,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외국 문물들을 지금 들여와야 되니까 뭐 영선사를 통해서 기기창을 만들었대, 무기 만드는 창고 만들었대, 돈 들잖아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찍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찍어내 본 적이 있잖아요. 경복궁 중건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당백전 찍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맞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급진개화파 이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그 돈을 빌려 오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개화파의 정책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청나라 군대가 이 베트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프랑스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급진개화파의 어떤 정책 위기 상황, 기회는 이때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배경. 자, 그러면서 그런 배경들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금 들여오지 못했던 위기의식, 그리고 이 청병력의 일부 이동, 청병력의 일부가 이 베트남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가지고 바로 우정총국 개소식. 그러니까 이 우정총국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픈하는 날. 그때 민씨 세력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뿌리야! 라고 하면서 문이 열리고 민씨 세력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칼로 내리치면서 민씨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후에 창덕궁으로 가서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를 붙잡고 정변을 성공시킵니다. 누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그들이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와우.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우정총국과 이제 이 무대는 창덕궁이 됩니다. 창덕궁. 임금이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이니까.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4개조 개혁안.
이 14개조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정치 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자, 이 당시엔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서 지향하고 있었던, 일본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 체제가 뭐였냐면 입헌 군주제였거든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입헌 군주제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전제 군주제의 모습이었죠. 근데 입헌 군주제는 뭐냐면 법 아래 왕이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즉 왕 역시 법의 구속을 받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고 나머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본, 영국 이런 곳이 바로 입헌 군주정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지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권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최초에 근대를 지향하고 있는 이 근대적 정치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대적 정치개혁이다 라는 어떤 역사의 의의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근대의 특징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얼마나 투명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근대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근대화되어 있을까요? 우리 사회 투명한가요? 답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의 척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근대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다라는 거예요.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들여다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게 바로 근대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돈 문제, 왕실 돈 따로, 국가 재정 따로 노니까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야. 불투명한 겁니다. 이거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이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재정의 일원화라는 거예요. 왕실 돈 그리고 국가 재정 똑같이 한 곳에서 관리하자. 어디에서? 호조. 2호 예병 형공 6조 중에서 여러분들 경제 담당하는 곳이 호조잖아요. 이 호조에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지금 너무 살기 힘들다. 세금 좀 개혁해 주자. 지조법의 개혁. 이 지조법의 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조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분배는 아닙니다. 토지 분배는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개혁하는 것이지 토지를 나눠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토지 분배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가서 나오게 될 겁니다. 갑신정변 때 토지 분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 경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사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에서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너무 놀라워요. 예, 바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 이거 너무 놀랍죠. 특히 여러분들 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던 이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여러분들 금수저 출신들이에요. 즉 신분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지점에서 질문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인데 그걸 내려놓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 이들은 꿈이 있었구나. 어떤 꿈? 자신들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양만 나타났다고 해서 넓적 절하고 굽신거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매맞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 말고 누구나 다 함께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 그 평등한 사회에 대한 꿈이 있었구나. 물론 여러분은 이 당시에 이 평등사회를 꿈꾸었던 이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소수 의견.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100년 지난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의견이 되어 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 소수 의견이 지금 너무 당연한 생각이 될 수 있듯이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 역시 100년 뒤에 너무 당연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을 그저 배척만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경청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신문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4기조 개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또 민씨 세력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좀 하면 안 되나? 또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결국은 이 갑신정변도 결국은 청에 의해서 또 진압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창덕궁에서 이 청나라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어떤 정권을 좀 장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덕궁에서 청나라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군대랑 부딪혀요. 급진개화파가 일본 군과, 왜냐면 지금 이모군란으로 일본 군대 들어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손을 잡고 지금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 군대는 일본 군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덕궁에서 소규모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급진개화파 이제 쫓겨나고 일본군도 이제 쫓겨났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예요. 왜냐면 자칫 어떤 몇 발의 총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청일 양국 간의 전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은 여러분들 작은 불씨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되게 위험하다라고 스스로도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텐진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양국이 철수하자. 이모군란에 들어왔던 양국이 철수하자. 철수하고 혹시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방 국가에게 통보하자라고 하는 조약을 바로 이 텐진조약에서 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이 텐진조약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청일전쟁,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고 벌어졌던 바로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에 또 영향을 미쳐요. 이 텐진조약이. 왜? 동학농민 진압한다고 또 이제 청나라 군대 들어왔을 때 일본에 통보해가지고 일본도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10년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건 그 텐진조약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성조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어떤 백성들이 이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모군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성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에 따른 신축공사관, 일본 공사관과 배상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바로 이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갑신정변 여러분들 이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정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끌고 나갔던 운동.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3일 만에 결국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끝났으니까 실패가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이제 이 갑신정변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나타나게 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